정의란 것. 1. 생명은 물질 속에 있으나 물질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정밀한 기계를 만든다 해도 그 기계가 생명으로 화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미국의 커다란 자동차 공장에서 하루에 몇백 대씩의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어린애들도 암놈 자동차나 순놈 자동차가 있어 새끼 자동차를 낳아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소련의 인공위성이 달 나라를 돌아온데도 그 과학과 기술로는 물질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비록 물질 속에 머문다고는 하여도 생명은 여전히 물질에 비하여 이질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성과 자각은 생명 속에 깃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생명 그 자체는 아닌 것 같다. 한때 다윈의 진화론이 세상을 휩쓸은 일이 있었다. 모든 유기체는 아메바로부터 진화했으며 원숭이는 인간의 선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원숭이가 인간의 선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으며 많은 인류학자들도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듯 싶다. 과학자들이 말을 빌린다면 우리들의 대뇌 세포는 적어도 96억에 달한다는 것이며 만일 인공인간을 만들고자 한다면 96억 개의 진공관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그 막대한 수의 진공관에 전기를 보내고자 한다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을 전부 발전시켜도 모자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정규의 인간이 감정을 가지며 사고와 선택을 하는 인간이 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단추를 누르면 왼손을 흔들고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바른 발을 내미는 인간은 될 수 있으나 사랑하고 감격하며 행복과 가치를 논하는 인간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한두 손가락의 음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과학을 미루어 생각하기 전에 진화론을 상식에 물어 호소할 수도 있을 듯 싶다. 만일 원숭이들이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면 그 옛날보다도 오늘의 원숭이들은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을 법 싶으며 산종의 원숭이들보다는 인간 사회와 접촉이 많은 원숭이들이 더 잘 진화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하여서 창경원의 원숭이들이 때때로 옷을 걸쳐 입고 모자를 쓰면서 나도 이제는 그대들 인간과 같이 살아야겠다고 진화해 나올 것으로 상상이 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성과 자각이 생명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생명과는 별개의 존재인 것만 같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이질적인 존재인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라 하여도 그 사이에 정과 사랑이 통하여 하나의 생명적 연결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다. PC에서 약 20리쯤 떨어진 산골 마을에 있던 우리는 작은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3년 동안이나 정들여 길러왔을 뿐 종류가 좋은 개도 못 되었고 특별히 영리한 개도 못 되었다. 그저 길러가는 사이에 정들었고 한 식구와 같이 산 밑 오막살이에서 자랐을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된 셈인지 그 개가 한 발을 앓게 되고 마침내는 그 때문에 한 다리를 절개까지 되고야 말았다. 그해 늦은 여름 PC에 살고 있는 큰어머니께서 집에 다녀가시면서 그 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청이었다. 부치는 처음에는 그 청을 반겨하지 않았으나 또 동네에서 새로운 강아지를 얻을 수도 있겠기에 약간 다리가 저는 개를 PC로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이다. 온 가족이 섭섭함을 금치 못했다. 어린 동생들이 제각기 정다운 작별의 뜻을 나누고 떠나보냈다. 개는 3년이나 지키고 있던 집을
여러 번 돌아다 보면서 끌려갔다. 몇 차례 부친이 피시에만 다녀오면 동생들은 개가 잘 있는지 다리를 좀 나았는지 묻거나 했다. 그러나 개가 집을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싶은 어느 날 아침이었다. 식탁에 들러앉은 동생이 난 어젯밤에 큰어머니 댁에 간 개를 보았지. 꿈에 보니까 개가 앞뜰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야단하던데 라고 말했다. 작은 누이 동생이 나도 우리 개를 봤어. 이놈의 개가 언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서 쫓아나갔더니 어디 갔는지 없어졌던데 하고 떠들었다. 그러나 개 꿈을 꾼 것은 두 동생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도 같은 밤 꿈에 개를 안아보았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분명히 한 다리를 절고 있더라 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조반이 끝난 뒤 부치는 별로 볼 일도 없었으나 피시까지 다녀오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오후에 돌아온 부친에게서 온 가족은 퍽 섭섭한 소식을 들었다. 큰어머니께서 그 개를 기르고 있었으나 다리가 점점 더함으로 그만 개장수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꿈에 본 바로 그날이 팔려간 날이었다는 얘기다. 나는 얼마 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퍽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 역시 정은 동물의 세계까지도 통하는가 싶었다. 3. 이것은 지난 여름의 일이다. 비교적 동물이 많은 우리 집에 까만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강아지 한 마리와 교환을 해온 것이다. 밥을 겨우 먹을까 말까 싶은 새끼 고양이를 길러서 제법 커다란 고양이가 된 셈이다. 집에서는 그 빛깔이 보여주는 그대로 깜둥이 깜둥이라고 불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놈의 고양이가 무척 많은 사고를 일으켰다. 음식 그릇을 뒤집어 엎는다든가 선반에서 물건을 떨군다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온 가족의 귀여움을 받고 있는 문조를 한 마리 잡아먹어 남은 한 마리를 외롭게 만들었는가 하면 장에 올라가 비둘기 새끼를 몇 마리나 잡아먹었다. 사고가 있을 적마다 어른들은 고양이를 집어치워야 한다고 야단이지만 작은 놈은 언제나 고양이 편이다. 이불 속에 넣고 자는가 하면 점심밥을 남겨다가 같이 나누어 먹을 정도로 귀여워한다. 그러나 어느 날 마침내는 큰 사고가 벌어지고야 말았다. 얼마 전에 옆집으로 이사온 댁에서 병아리를 기르기 시작하였는데 깜둥이가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지 우리 속에서 병아리 새끼를 10여 마리나 죽여버린 것이다. 옆집에서는 큰일이라 야단이었다. 이윽고 적지 않은 돈을 변상하고 깜둥이는 할 수 없이 뜰 한 모퉁이에 목을 메어 감금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어린 것들의 고민과 고통은 고양이의 부자유보다도 더 커진 셈이다. 작은 놈은 여전히 밤만 되면 풀어주고야 만다. 그러나 큰 사고는 없이 그렇게 한 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였다. 동네의 한 부인이 찾아와 우리 고양이가 자기네 병아리를 또 몇 마리 죽였다는 것이다. 어린 것들은 이번에는 우리 고양이 짓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었으나 그 일을 가지고 더 언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날 저녁 가정 예배를 끝낸 뒤 자, 이 고양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냐고 여론을 묻기로 했다. 작은 놈은 자기가 책임을 질 것이니 괜찮다고 변명했으나 마침내 누구를 주든가 파는 편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2, 3일이 지난 뒤 마침 군에 입대해 있던 동생이 휴가로 돌아왔다. 나는 동생에게 깜둥이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부탁을 했다. 이리하여 1년 가까이 정들었던 깜둥이가 사고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길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때다. 시내 학교에 다니고 있던 어린 놈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닌가. 나 오늘 우리 깜둥이 봤다. 저 아현동 시장 어떤 쌀집에 매여 있더라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어린 것들이 우르르 밀려들더니 곧 뛰쳐나가는 것이다. 나는 가까스로
저물었는데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타일러 겨우 만료시켰다. 밤에 동생에게 물어보았더니 용산 친구네 집으로 고양이를 가지고 가다가 쌀 가게집에서 너무 졸라서 죽어 말았다는 것이다. 다음 날 저녁 때였다. 식탁을 둘러앉은 어린 것들은 한 놈도 빼지 않고 그 쌀 가게에 모두 다녀왔다는 것이다. 모조리 깜둥이 얘기만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도 한몫 끼어서 어디쯤 누구네 가게더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어머님도 가보실 작정입니까? 내가 못하러 가겠니? 저것들이 떠들어대니까 물어본 게지. 그 집에서들 웃겠습니다. 갈 테면 떡이라도 사가지고 가야지. 나는 웃으면서 식탁을 물러났다. 2, 3일 뒤의 일이다. 나는 아현동 새거리에 볼 일이 있어 버스를 내렸다. 다시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문득 두 정거장만 걸어가면 우리 깜동이가 있다는데 둘러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먼지를 무릅쓰고 애들이 말하던 가게까지 갔다. 틀림없었다. 깜둥이가 목이 메인 채 쌀가마 뒤에 앉아 있는 것이다. 쥐를 지키기 위한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깜둥아 불렀다. 깜둥이는 여전히 동그란 눈을 깜빡이면서 야옹야옹 두세 번 소리를 질렀다. 목을 쓸어주고 품에 안아보았다. 깜둥이는 금시 내 품에서 잠이라도 들듯이 사르르 눈을 감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다. 아니 이번에는 바깥어른까지 오셨군요. 미전집 영감님의 얘기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것들이 들려서 고양이 구경을 하고 갔지요. 미안한 듯이 말했다. 그러나 노인의 대답은 더 나를 놀라게 했다. 어제 오후에는 할머니 한 분이 다녀가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아마 사모님인 듯 싶은 분이 한참 데리고 놀다가 가셨는데요. 또 오실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한참 웃었다. 이젠 더 올 사람이 없을 깁니다. 내가 마지막이니까요. 한 번 더 고양이 머리를 쓸어주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다시 한마디 부탁하기를 잊지 않았다. 우리 어린애들이 또 들리면 내가 왔댔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짐을 두고 돌아왔다. 어딘가 아버지 위신에 관한 것 같기도 했다. 4. 성경에는 때때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있다. 목자와 길 잃은 양과의 비유, 농부와 포도밭과의 비유, 아버지와 집을 떠난 아들과의 비유, 사랑하는 애인을 찾는 남성의 비유들이다. 그 모두가 깊은 정에 얽혀있는 아름다운 표현들이다. 혹시나 어리석은 인간이 이러한 얘기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여. 하느님과 인간과의 사이는 인간과 동물과의 사이보다도 멀다. 그러나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 먼 거리를 무한히 단축시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를 만들었던 것이다.